change my mind.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과 컴퓨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종명 교수입니다. 컴퓨터는 요즘 일상생활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공장에서도 자동차 만들고 할 때도 로봇이 공장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쇼핑할 때도 컴퓨터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컴퓨터 관련 엔지니어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IT 기획 담당자를 채용하겠다라는 구인 광고도 냈고요. 그래서 이처럼 컴퓨터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생물, 화학, 물리 등등등등 모든 학문에서 이런 이공계뿐만 아니라 예술, 경제, 사회과학, 법,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언어 이런 분야에서도 컴퓨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컴퓨터의 중요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터넷 온라인 아마존 북스토어에서 보면은 물리학하고 컴퓨터를 합쳐서 전산물리학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걸 교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생물 분야에서는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학하고 컴퓨터에서 전산사회학이라는 분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문사회 쪽에서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분야에서 컴퓨터가 다 일반화되어 있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교육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냥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파워포인트 발표자를 만든다든가 웹서치 방법을 배운다든가 엑셀 사용법을 배운다든가 이런 종류의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컴퓨터 활용 교육이 주가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적 사고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이런 것들 모두 대부분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회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회사에 취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업무를 이제 수행할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다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수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에 가서 한번 컴퓨터 수학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전부 처음부터 컴퓨터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수학자였습니다. 수학자였다가 그 사람들이 컴퓨터 쪽으로 점점점 바뀌게 된 거죠. 컴퓨터를 발명한다든가 컴퓨터에 대한 이론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컴퓨터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수학이 어려운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수학이 어려운 거는 왜 배워야 하는지,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작성하고 그러면은 이게 수학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수학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많긴 한데 수학 1에서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수학 2에서는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 미적분 1에서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다항함수 미분법, 다항함수 적분법, 확률과 통계에는 따로 별도 과목이 있어서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그다음에 미적분 2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미분, 적분, 기호와 벡터에서 평면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고등학교 수학 이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것들이 컴퓨터에서 활용되는 걸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재미있게 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일부 극히 작은 부분들이 별도 영역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중고 수학 정도 하면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게 실제로 작성하기 때문에 수학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초중고에서 배운 수학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초중 과정 수학으로 충분하다. 고등학교도 빠졌죠. 고등학교도 없이 초중 과정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 부분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수학을 좀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미분, 확률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정도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고등학교 수학을 알 수 있다면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하고 수학 다룰 때 맨 처음 나오는 게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한다 라는 걸 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수를 표현할 때 십진법이냐 이진법이냐 이거는 이제 기수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학에서는 십진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이진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걸 표현하기가 좋고 컴퓨터에서 정기적으로 표현하기가 쉽고 또 자동으로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진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하고 여러분들 수학하고 좀 다른 점은 수를 표현하는 체계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조금 기억해둬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때 수체계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연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를 제외한 무리수가 있고 이것들을 다 합쳐서 실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체계를 배우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요거를 따르지 않아요. 컴퓨터는 표현 방법이 실수와 정수로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실수와 정수로 나눠서 표현하고 컴퓨터에서 실수는 뭐냐면은 소수점이 있는 것을 실수라고 그래요. 소수점이 없는 것은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이 수체계하고 컴퓨터에서 실수 정수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의미예요. 약간 좀 달라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왜 그렇게
두 개가 다르냐 하면은 컴퓨터에서 표현할 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보통은 4바이트, 32비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인데 4바이트 혹은 8바이트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지수 부분하고 가수 부분, 부호 비트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랑 실수랑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나눠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랑 실수가 좀 다르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컴퓨터 내부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명령어도 달라요. 기계어 명령어라고 하는데 기계 명령어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또 다른 큰 문제는 어 우리가 소수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주 끝이 없이 긴 숫자잖아요. 이렇게 숫자 끝이 없는데 얘들은 다 숫자가 표현에 어떤 고정된 길이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8바이트, 이거는 4바이트. 그래서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계산하면 컴퓨터가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루트 2를 표현하는 거예요. 루트 2. 2의 0.5승이거든요. 이거는 몇 승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S2가 이제 2의 루트 2인데 루트 2를 2번 곱하면 2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2.0000에서 끝에 4가 있어요. 4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계산할 때 아니면 아주 작은 숫자를 계산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것들 배웠죠? 결합 법칙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두 개가 같아야 하죠.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계산한 걸 보면은 같지가 않죠. 맨 마지막 자리를 보면은 얘는 7이고 얘는 6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오차가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오차긴 하지만 이게 다른 곱셈 혹은 나눗셈을 통해서 이 오차가 되게 커질 수가 있어요. 나눗셈이나 곱셈하면 숫자가 작은 오차지만 그게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더 큰 오차가 돼서 나중에 심각한 오류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수학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 다루거든요. 수나 도형이나 집합, 명제를 배우는데 컴퓨터는 계산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합니다. 문자를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명제에서 논리를 배우죠. 논리를 또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이 아스키 테이블은 글자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글자를 표현하기 위한 표인데 컴퓨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나 논리 그 외에 이제 수학 시간에는 좀 다루지 않는 다른 것들을 계산하거나 처리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운 것들을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집합이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 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합은 어떤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때는 집합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연산자가 있다 하면은 그 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는 피연산자의 집합 또한 그게 나왔을 때 연산자의 집합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할 때는 그 적용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집합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또 다른 게 이제 명제인데 명제는 참, 거짓,
표현하는 식이나 혹은 문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 연산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d나 or와 not 이런 것들이 논리 연산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논리값과 or와 어떤 논리값이면 둘 중에 하나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는 명제까지 배우고 논리 연산은 뭐 다루기도 하고 다루지 않기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요. 논리적으로 문제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라는 것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x하고 y가 있으면 이쪽에서 하나씩 매핑되는 거 그런 걸 이제 함수라고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1차원 함수도 있고 2차원 함수도 있고 그래서 함수는 되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주로 다루는 함수는 대부분이 변수가 한 개짜리를 주로 많이 다루죠. x값, x값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걸 많이 다루는데 실세계에서는 x가 하나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2개, 3개, 뭐 아주 많은 경우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 겨울에 많이 이야기하는 체감 온도라는 거. 강풍의 체감 온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체감 온도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감 온도를 구할 때는 바람의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온도와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온도가 좀 바람이 많이 불면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변수가 2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변수가 x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2개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x1, x2가 들어가서 값이 결정이 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학책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 부분도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셨는데 이게 이제 함수로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은 삼각함수는 도형을 변형할 때 많이 사용돼요. 도형을 돌린다든가 확대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삼각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좌표점 xy가 있고 이거를 세타만큼 돌렸을 때 이 새로운 점에 x 다시 y 다시 요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러면은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은 그림을 변형한다든가 돌린다든가 이렇게 눕힌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이 있는데 미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죠. A와 B의 평균 기울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평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요 B의 값을 점점 이렇게 A 쪽으로 가까이 가면 요 아주 가까이 가면은 요 순간 A 점에서 순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순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점점점점점 있는데 이게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 실제로 측정한 값인데 앞으로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왔을 때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값을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대충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대충 요 선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정도 오면은 뭐 요 정도에 있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요 직선의 기울기예요. 직선의 기울기와 이쪽의 절편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구하려고 하면 요 실제값과 요 직선의 오차들을 다 모아서 오차의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답과
결과값의 차이를 이제 제곱한 거, 오차의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함수는 2차원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최저점, 여기가 최저점이죠. 오차가 최소가 되는 요점, 요 x값을 이제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모든 공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단순히 이제 미분해서 여기 이제 기울기가 0인 부분에 값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함수를 알지 못해요. 2차원 함수라는 건 아는데 어떤 값을 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값을 바꿔가면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는데 그 순간의 기울기는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순간 기울기. 순간 기울기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 기울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최저점을 찾아갑니다. 최저점을 찾아가서 이 지점을 찾는 게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는 딥러닝,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도 사실은 그런 미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확률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배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날 확률. 우리는 항상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형태의 확률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날 확률은 뭐 P11이다. 안 날 확률은 P12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폐혈증에 걸렸을 때 열이 날 확률은 뭐 P2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의사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자.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왔어요. 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기일까? 아니면 폐혈증일까? 아니면 다른 걸까? 이렇게 의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예요.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날 확률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열이 났어. 근데 얘가 감기일 확률은 뭐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열이 있는데 감기일 확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조건부 확률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컴퓨터에서 활용되냐면은 소리를 들었어요. 파장이 이렇게는 소리를 들었어. 이게 안가? 언가? 소리는 이미 발생을 했고 열이 난 거죠. 벌써 열이 났어. 그런데 이게 감기인가? 폐혈증인가? 파장이 이렇게 막 생겼는데 이게 때문에 난 파장인가? 아니면 때문에 난 파장인가? 이런 식으로 파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어떤 음성인가?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부분들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되게 단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좀 더 잘하면 이 프로그램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학이 좀 어렵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못 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프로그램에 더 잘하고 싶고 더 흥미가 있다면 수학을 좀 더 재밌게 그다음에 응용 분야를 더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을 또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